너무 커서 자기 아내도 고개를 젓는 60대 대물 회장님을 받아준 가정부. 저는 윤정이라고 합니다. 53살이죠. 이혼 후에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는데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재료 다듬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하루 일당이 8만 원 정도였는데 월세 내고 생활비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일하던 언니가 제게 말했어요. 정희야, 가정부 자리 하나 있는데 해볼래? 돈은 정말 잘 준다던데. 저는 귀가 솔깃했죠. 뭐든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이상한 말을 덧붙이더군요. 근데 거기 오래 버티는 사람이 없어. 돈은 정말 잘 주는데 다들 얼마 못 가서 그만둬. 저는 궁금했어요.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럴까 싶어서 물어봤는데 언니도 정확히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뭔가 있긴 있나 봐라고만 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거대한 저택 앞에 서 있었어요. 정말 크더라고요.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정문에서 안내받고 들어갔는데 집안이 정말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죠. 집사 이춘배가 저를 맞이했어요. 정희 씨죠? 저는 이춘배입니다. 여기서 30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온화한 분이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가끔 간단한 요리 도우시면 돼요. 다만 춘배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회장님을 직접 마주칠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 인사만 하고 일하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 굳이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다른 가정부들도 만나봤는데 다들 친절하긴 했지만 뭔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제가 물어봐도 대충 대답하고 말더군요. 첫날은 별일 없이 지나갔어요. 거실 청소하고 부엌 정리하고 화장실 닦고 그런 일들이었죠. 집이 워낙 크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정말 조용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집인데 사람 기척이 거의 없었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다른 가정부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희 씨, 밤에는 2층에 올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서재 쪽도 가지 마시고요. 저는 왜냐고 물었는데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네요 라고만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하나둘씩 퇴근했고 저만 남았어요. 야간 당직이 있다고 했거든요. 춘배가 혹시 무서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때는 뭐가 무서울까 싶었죠. 밤 10시쯤이었나요? 1층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 들어보니 사람이 우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저는 궁금했지만 2층에 올라가지 말라는 말이 생각나서 참았어요. 그런데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1시간 넘게 그런 소리가 이어졌어요. 정말 견디기 힘들었죠. 다음 날 아침 다른 가정부 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젯밤에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요. 그런데 언니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아, 그거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회장님이 좀 힘든가 봐요. 혼자서 많이 우세요. 저는 더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럴까요? 돈 많은 회장님이 왜 혼자서 우는 걸까요?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집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그 울음소리가 점점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까요? 그런데 며칠 후
저는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이 집의 분위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궁금한 건 많았습니다. 특히 밤마다 들리는 그 울음소리가 계속 신경 쓰였죠. 어느 날 오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김순자라는 오래된 가정부가 다가왔어요. 이 집에서 15년 넘게 일했다는 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말이 별로 없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희 씨, 여기 일한 지 일주일 됐죠?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밤에 들리는 소리도 들었겠네요. 네, 들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순자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회장님 말이에요. 혼자 계실 때 저렇게 우세요. 벌써 몇 년째예요. 저는 더 궁금해졌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글쎄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전 부인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분 전 부인도 결국 그걸 감당 못했대요. 그게 뭔데요? 순자가 말끝을 흐렸어요. 그냥 남자로서의 문제라고 해야 하나요? 너무 과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결혼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까지 떠난 거구나 싶었죠. 그래서 회장님이 그렇게 외로워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돈이야 많지만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없으시거든요. 자녀들도 거의 안 오고요. 그날 밤도 역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연민 같은 감정이 들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혼자서 그렇게 슬퍼해야 하는 사람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더 지났을 때였어요. 밤 11시쯤 부엌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몸을 숨겼어요. 그런데 부엌으로 들어온 사람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박도연 회장이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키가 크고 든든한 체격이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회장은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꺼냈어요. 그런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물을 따르다가 컵을 놓쳤고 바닥에 떨어져서 깨졌습니다. 아! 하는 탄식이 들렸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타나서 도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숨어 있어야 할까요? 그런데 회장이 바닥에 깨진 유리를 맨손으로 주우려다가 손을 다쳤어요. 피가 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 회장님! 하고 뛰어나갔습니다. 손 다치셨어요. 가만히 계세요. 박도연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구? 아, 새로운 가정부인가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네, 윤정이라고 합니다. 손부터 보여주세요. 저는 응급처치 상자를 가져와서 상처를 소독했어요. 다행히 깊지는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도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데 눈빛이 이상했어요. 날카로운데 동시에 슬펐어요. 마치 상처받은 짐승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요. 박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취해야 잠이 와요. 술 없으면 잠을 못 자거든요. 저는 바닥에 유리 조각을 치우면서 말했어요. 밤에 잠 못 이루시는 것 같더라고요. 소리가 들려서요. 아, 들렸나요? 박도연이 부끄러워했어요. 죄송합니다. 조심하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때 박도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나는 가진 게 많아도 가까이 오면 다들 도망가요. 술이 취한 상태라 그런지 솔직한 말이 나온 것 같았어요.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짜로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외로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 도망가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박도연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당신은 모르겠지만 나는 문제가 있어요. 남자로서 말이죠. 저는 순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걸 감당 못했다는 말.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떠났고 이제는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아요. 박도연의 목소리에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괴물 같은 남자와 함께 살 수 있는 여자는 없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이런 고민을 혼자 안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것도 68세의 나이에 말이에요. 저는 괴물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박도연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당신은 아직 모르니까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박도연의 외로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연민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간 박도현과는 마주치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일만 했죠. 하지만 자꾸 그날 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술에 취해서도 예의를 잃지 않던 모습, 그리고 가까이 오면 다들 도망간다던 그 쓸쓸한 말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춘배가 저에게 새로운 일을 맡겼어요. 정희 씨, 오늘은 2층 서재 청소를 부탁드릴게요. 거기는 회장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곳이라 조심히 해주세요. 서재라고 했던 그곳이었어요. 다른 가정부들이 가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 장소였죠. 저는 조금 긴장하면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마자 책 냄새가 확 풍겨왔어요. 정말 많은 책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경제서적부터 문학작품까지 정말 다양했죠. 그리고 가운데에는 커다란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청소를 시작했어요.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책장을 정리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책상 뒤편 벽면에 뭔가 천으로 덮인 액자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마 회장님의 사진이거나 회사 관련 그림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청소를 하다 보니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왜 천으로 가려놨을까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천을 들추어 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여자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저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눈썹 모양, 코, 입술의 형태까지 정말 비슷했어요. 마치 제가 20대 때 모습을 그려놓은 것 같았죠. 누구지? 혼잣말을 하면서 그림을 자세히 봤어요. 그 여자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어딘가 슬픈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눈빛이 특별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보고 계셨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박도연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도 몰랐어요. 죄송해요. 청소하다가. 저는 당황해서 변명을 했어요. 괜찮습니다. 박도연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보게 될 그림이었어요. 박도연이 그림 앞에 섰어요. 그리고 한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그리움, 후회, 슬픔이 다 섞여 있는 것 같았죠.
누구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제 첫사랑이었어요. 박도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강미란이라는 여자였죠. 30년 전에 만났던 사람입니다. 첫사랑이요? 네. 그 사람은 저를 이해해줬어요. 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가진 문제를, 남자로서의 결함을 알고도 받아들여줬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던 사람이 왜 지금 여기 없는 걸까요? 하지만 결국 저를 버렸어요. 박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박도연이 그림을 가리켰어요. 이 그림을 그릴 때까지만 해도 행복했는데 말이에요. 화가에게 부탁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서요. 그럼 지금은 모르죠. 결혼했을 수도 있고 아이도 있을 수도 있고요. 30년 전 일이니까요. 저는 그림 속 여자를 다시 봤어요. 정말 저와 닮아 있었어요. 단순히 얼굴이 비슷한 게 아니라 뭔가 더 깊은 느낌이 같았습니다. 슬픔을 감추고 있는 눈빛이라든지 억지로 짓는 미소라든지요. 놀랐죠? 처음 당신을 봤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박도연이 말했어요. 너무 닮아서 잠깐 착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상하게 보셨던 거군요. 미안해요. 혹시 불편하셨다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너무 닮아서요.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누군가의 첫사랑과 닮았다니. 그것도 30년 전에 사라진 여자와요. 마치 운명 같은 느낌이었죠. 저는 대체품인 건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박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당신은 당신이에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 여자에게 질투 같은 감정이 들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박도현과는 아무 사이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 여자는 왜 떠났을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박도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을 말하면 제 몸 때문이었어요. 너무 컸거든요. 여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으니 당황스러웠거든요. 미란이도 처음에는 사랑하니까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어했죠. 결국 견디지 못하고 떠났어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겠다면서요. 박도연이 그림을 다시 천으로 덮었어요. 그 이후로 30년 동안 덮어놓고 살았어요. 보면 너무 아파서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30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니. 그리고 그 여자와 제가 닮았다는 사실이 왠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저를 볼 때마다 그 여자가 생각나시겠네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박도연이 저를 봤어요. 당신에게는 미란이에게 없던 따뜻함이 있거든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따뜻함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한 칭찬인데도 이상하게 기뻤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오랫동안 봤어요. 정말 그 여자와 닮았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 여자의 자리를 대신하는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점점 박도연이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서재에서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와 박도연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서로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평소처럼 지내려고 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녁 하늘이 잔뜩 찌푸리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보슬보슬 내리던 게 점점 새져서 폭우가 되었습니다. 천둥 소리까지 요란했죠.
다른 직원들은 일찍 퇴근했고 저는 혼자 남아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 10시가 넘어가면서 2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큰 소리였어요. 뭔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사람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걱정이 되어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소리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그것도 정말 절망적으로 우는 소리였죠. 서재 쪽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책상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술병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고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죠. 나는 괴물이야. 박도연이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여자를 망가뜨리는 남자야. 목소리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그 절망감은 진짜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회장님?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박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완전히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누구? 아, 정희 씨군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오늘 미란이 소식을 들었어요. 박도연이 힘없이 말했어요. 결혼했더라고요. 행복하게 살고 있다던데.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30년 전에 헤어진 첫사랑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아파하고 있다니. 그것도 모자라서 회사에서 또 스트레스를 줬어요. 결혼하라고 후계자 문제 때문에라도 재혼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박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웃기지 않나요?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요? 누가 나 같은 괴물과 살겠어요? 박도연이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그런데 너무 취해서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내 몸은 저주받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상했던 거예요. 저는 화장실에서 물수건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박도연의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진정하세요. 너무 취하셨어요. 정희 씨도 알게 되면 도망갈 거예요. 박도연이 제 손목을 붙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모든 여자가 그랬어요. 미란이도 전 아내도. 저는 도망가지 않아요. 거짓말이에요. 진짜 알게 되면 도망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도연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눈에는 아직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르는 거군요. 뭘 모른다는 거예요? 박도연이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남자로서 너무 과해요. 여자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어떻냐고요? 박도연이 놀랐어요. 여자들이 다 무서워했는데요. 저는 무섭지 않아요. 제가 박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사람을 볼 때 몸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박도연이 흔들렸어요. 정말 괜찮다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그 순간 박도연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 품이 따뜻했습니다. 외롭고 상처받은 사람의 온기였어요. 미안해요. 박도연이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나이도 많고 문제도 많고. 저는 박도연의 등을 토닥였어요. 나이가 뭐 중요해요. 그리고 문제라는 것도 사실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퍼붓고 있었어요. 천둥 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죠. 하지만 서재 안은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의 온기로 가득했어요. 박도연이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날 줄 몰랐어요. 저도요. 정말 후회 안 해요? 후회할 이유가 없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말보다 긴 침묵 속에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박도연의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오랫동안 혼자였었거든요. 이혼 후에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 처음으로 위로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박도연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요. 정말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뭐가요? 외롭지 않게 해줘서요. 비가 그치고 난 후에도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그 순간만큼은 나이도 신분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것만이 중요했어요. 박도연의 30년 묵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었고 저의 외로움도 달래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넘어선 진짜 만남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날 밤 이후로 박도연과 저 사이에는 뭔가 달라진 공기가 흘렀어요.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조심스러웠죠. 평소처럼 일을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박도연은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죠. 아마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저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춘배가 저에게 말했어요. 정희 씨, 오늘 저녁은 회장님이 함께 드시고 싶다고 하시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랑요? 네. 식사 준비해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갑자기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는 걸까요? 혹시 그날 밤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닐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박도연이 식당으로 내려왔어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었더라고요. 그리고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앉으세요. 박도연이 의자를 빼주었어요. 식탁에는 간단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이었죠. 평범한 한식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박도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젓가락질만 하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맛있어요? 박도연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네, 맛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함께 식사를? 지난번 일 때문에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박도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술에 취해서 실례를 했습니다. 실례라뇨? 당신을 곤란하게 했잖아요. 껴안고 그런 말까지 하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 곤란하지 않았어요. 박도연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요? 네. 오히려 고마웠어요. 진심을 보여주셔서요. 진심이라. 사람이 상처받았을 때 위로받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박도연이 잠시 말을 못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희 씨는 정말 다르네요. 뭐가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실망하던데 당신은 오히려 더 가까이 와주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약한 모습도 그 사람의 일부인걸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박도연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날 줄 몰랐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박도연의 어린 시절 얘기, 제 이혼 후 생활 얘기, 서로의 취미와 관심사까지.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였죠.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옮겨서 차를 마시게 되었어요. 박도연이 직접 녹차를 우려서 가져왔습니다. 정희 씨, 박도연이 찻잔을 들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네,
당신은 내 몸을 보고도 미소 짓는 첫 번째 여자예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 직설적인 말을 할 줄 몰랐거든요. 다른 여자들은 다 무서워했거든요. 아니면 놀라서 피하거나요. 그런데 당신은, 저는 몸이 아니라 마음을 보거든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은 박도연의 눈시울이 빨개졌어요. 그 말,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누가 나 같은 괴물이라는 말 그만하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상처받고 외로워하는 평범한 사람이라고요. 박도연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30년 넘게 스스로를 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다르게 보는군요. 다르게 보는 게 아니라 진짜를 보는 거예요. 진짜요? 네. 따뜻하고 섬세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요. 그게 진짜 당신이에요. 박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밖에는 별이 떠 있었죠. 미란이가 떠날 때 했던 말이 있어요. 박도연이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겠어요. 몸이 맞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포기했어요. 누구와도 가까워질 수 없다고 생각했죠. 박도연이 저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몸의 조화보다 마음의 조화가 더 중요할 수도 있구나 싶어서요. 저는 박도연 곁으로 갔어요. 맞아요. 마음이 통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든 맞춰갈 수 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과거의 상처, 현재의 외로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꿈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죠. 박도연이 말했어요. 이런 시간을 가져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시간 말이에요. 저도요. 이혼 후에는 이런 평범한 대화조차 그리웠거든요. 평범한 대화라. 네. 부부끼리 하루 있었던 일 얘기하고 앞으로 계획도 이야기하고 그런 거요. 박도연이 웃었어요. 우리가 지금 부부 같다는 말이에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그런 뜻이 아니라. 나쁘지 않은데요. 박도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어느새 몇 시간이 지나간 거였죠.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제가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아쉽네요.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도요. 박도연이 저를 배웅해 주었어요. 현관까지 따라오면서 말했어요. 정희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함께 식사해요. 좋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마치 연애하는 소녀가 된 기분이었죠. 53살의 나이에도 이런 설렘이 있다니. 그리고 68세의 박도현도 저와 비슷한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자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갔죠. 나이나 신분 차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해준다는 것만이 중요했어요. 우리의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평온했던 일상에 큰 파란이 일었습니다. 그날 아침 춘배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정희 씨, 큰일이에요. 회장님 자녀분들이 오신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박도연이 자녀들 이야기를 가끔 했는데 거의 연락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갑자기요? 네. 세린 씨랑 준호 씨 둘 다 오신답니다. 지금 공항에서 오시는 중이에요. 박도연의 큰딸 박세리는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들 박준호는 영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둘 다 아버지와는 소원한 관계였다고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쯤 되어서 현관이 시끄러워졌어요. 고급 차들이 들어오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부엌에 숨어 있었지만 긴장이 되었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세린인 것 같았어요. 곧이어 박도현과 자녀들이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 톤이 심상치 않았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세린의 목소리였어요. 가정부와 무슨 관계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났어요. 아버지가 가정부랑 살림을 차렸다고 하던데요. 박도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그럼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밤마다 함께 있고 같이 식사하고 그런 거 다 거짓이에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가 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소문이 났던 거예요. 세린아, 내가 알 일이 아니다. 알 일이 아니라고요? 아버지 회사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벌써 기자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때 남자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박준호인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나이에 가정부와. 그 나이라니? 박도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아니, 68세면 이제 그런 일에서 손 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욕정 때문에 회사까지 망칠 생각이세요? 욕정이라고 했나? 그럼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시려는 거예요? 가정부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신분 차이 때문에 이렇게 무시받아야 하는구나 싶었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말은 없다. 박도연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언론에서 어떻게 나올지 생각해 보세요. 성추행, 갑질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성추행이라고? 박도연이 화가 났나 봐요. 이건 진심이다. 서로 좋아서 하는 일이야. 진심이라뇨? 아버지, 그 여자가 아버지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거실로 나갔어요. 저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거실에 있던 세 사람이 저를 돌아봤어요. 세린과 준호는 저를 째려보듯 쳐다봤고 박도연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그 가정부군요? 세린이 차갑게 말했어요. 얼마나 받고 우리 아버지를 꼬신 거예요? 꼬신 게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로 뭐요? 사랑한다고요? 준호가 비웃었어요. 53세 가정부와 68세 회장이 사랑이라니. 박도연이 일어났어요. 그만해라. 정희 씨한테 실례다. 아버지가 더 실례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그때 춘배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밖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모두가 창가로 달려갔어요. 정말로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벌써 기사가 났나 봐요. 세린이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도연그룹 박 회장, 가정부와 불륜 의혹 이렇게 나왔네요.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다음 며칠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우리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회장과 가정부의 추악한 불륜, 68세 회장의 늦은 욕정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이었어요. 인터넷 댓글들은 더 심했어요. 그 나이에 부끄럽지도 않나. 돈 많은 늙은이 꼬시기 쉽겠네. 가정부가 얼마나 받았을까. 이런 악플들이 쏟아졌죠. 회사 주가는 연일 하락했어요. 주주들이 항의하기 시작했고 이사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박도연은 점점 지쳐갔어요. 평소 당당했던 모습이 사라지고 위축되어 보였죠.
정희 씨, 미안해요. 박도연이 제게 사과했어요.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요. 괜찮아요. 저야 원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회사 임원들이 박도연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정리하라고 말이에요. 세리는 매일 박도연을 설득했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회사가 망해요. 그래도 박도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욕정이 아니라 내 마지막 사랑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마지막 사랑이라고요? 아버지가 지금 정신이 온전하신 거예요? 온전하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하고 있어. 진짜 사랑이 뭔지나 아세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게 사랑이에요. 지금 아버지는 그 여자한테만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그 말에 박도연이 흔들렸어요. 정말로 저에게 피해만 주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박도연 때문에 이런 공경에 처한 것도 억울했지만 그보다는 그가 받는 상처가 더 안타까웠어요. 세상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나이 차이, 신분 차이, 모든 게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둘 사이의 진심은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 상황을 끝내야겠다고. 박도연을 위해서라도 제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했죠. 언론의 관심이 연일 계속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회사 이사회에서는 박도연에게 경영권을 내놓으라는 압박까지 들어왔습니다. 30년 넘게 일궈온 회사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박도연이 받는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제게도 전해졌거든요.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예전처럼 밝은 표정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일하던 식당에까지 기자들이 몰려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제 과거를 캐내려고 전 남편까지 찾아갔다고 했어요. 정희 씨 때문에 우리 가게까지 시끄러워졌어요. 식당 사장이 춘배에게 전화를 걸어서 불평했대요. 손님들이 오지 않아서 장사가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로 모든 걸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도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박도연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도연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일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도.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계속 가면 당신만 손해예요. 회사도 잃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상관없긴요. 30년 넘게 키워온 회사인데 박도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회사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더 마음 아프잖아요. 그럼 도망가려는 거예요? 다른 여자들처럼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당신을 지키려는 거예요. 지킨다고요? 당신이 저를 잃으면 회사라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고요. 박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며칠 후에 조용히 떠나기로 마음먹었죠. 박도연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사흘 후 드디어 작별 인사를 할 날이 왔어요. 박도연에게는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말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박도연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뭐 하는 거예요? 떠날 준비를 해요. 떠난다고요? 어디로요? 고향으로 내려갈 거예요. 거기서 조용히 살 생각이에요. 박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갑자기 왜요? 우리 함께 이겨내기로 했잖아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당신한테만 피해를 주고 있어요. 피해라니. 당신은 제 마지막 희망인데요.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어요. 희망이 되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박도연이 저를 뒤에서 안았어요. 가지 마세요. 보내주세요. 안 돼요. 당신까지 떠나면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박도연이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러더니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건 저의 퇴직금이에요. 저는 돌아봤어요. 퇴직금이요? 박도연이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어요. 오래되어 보이는 황동 열쇠였어요. 이게 뭐예요? 제 서재 금고 열쇠예요. 거기 제 마음이 들어있어요. 마음이요? 당신한테 주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요. 돈이 아니라 제 진심을 담은 것들이요. 저는 열쇠를 받기가 망설여졌어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받으세요. 언젠가 제가 없어도 기억해달라고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말이에요. 박도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가야 해요? 네. 다시는 못 보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아마 기다릴게요. 언제까지라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쇠를 받았어요.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박도연이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마지막 작별의 키스였죠. 행복하게 사세요. 박도연이 속삭였어요. 당신도요. 저는 그렇게 집을 떠났어요. 돌아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문 앞에서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박도연이 창문 너머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손을 흔들어 주었지만 그 표정이 너무 슬퍼서 가슴이 아팠어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저는 계속 울었어요. 정말 사랑했거든요. 나이 차이도 신분 차이도 상관없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는 거고요. 고향으로 가는 기차에서 저는 박도연이 준 열쇠를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정말 그 안에 그의 마음이 들어 있을까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것이 박도현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열쇠 안에 정말로 놀라운 것이 들어있을 줄도 몰랐죠. 떠나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잘한 일일까?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이미 선택을 한 거니까요. 박도연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린 마지막 결정이었어요. 고향에 내려간 후 저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홀로 지냈어요. 작은 펜션에서 청소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박도현과의 기억을 지우려고 바쁘게 살았지만 밤이 되면 자꾸 그 사람이 떠올랐어요. 언론에서는 한동안 더 시끄러웠다가 점차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박도연 소식을 들으면 다시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생각했을 때였죠. 춘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 씨. 춘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춘배 아저씨. 뭔 일이세요? 회장님이. 춘배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어젯밤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병원에 가셨는데 너무 늦었어요. 전화기를 놓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믿을 수 없었거든요. 박도연이 세상을 떠났다니. 장례식은 언제인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일 모레예요. 그런데 정희 씨께 전달할 말씀이 있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데요? 유언에 정희 씨가 금고를 열어봐 달라고 하셨어요. 그 열쇠 가지고 계시죠? 저는 가방 속 깊숙이 넣어둔 열쇠를 만져봤어요. 1년 내내 가지고 다녔지만 한 번도 쓸 기회가 없었거든요. 장례식 다음 날 저는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1년 만에 보는 저택이었지만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주인을 잃은 집은 이렇게 허전한 거구나 싶었죠. 춘배가 저를 맞이했어요. 오셨군요. 많이 힘드셨죠? 네. 마지막까지 정희 씨 이야기만 하셨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저를 그리워하면서 혼자 견뎌내고 계셨던 거군요. 서재로 올라갔어요. 1년 전 그대로였지만 책상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초상화는 여전히 천으로 덮여 있었고요. 금고는 책장 뒤편에 숨겨져 있었어요. 작은 문짝이었는데 박도연이 준 열쇠로 열 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 그의 마음이 들어 있을까요? 열쇠를 돌리자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작은 봉투 하나와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에는 정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어요. 정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부터 하고 싶어요. 당신을 힘들게 해서요. 사람은 평생 한 번은 자신을 구원해 줄 사람을 만난다더군요. 그게 당신이었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정말 괴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30년 넘게 스스로를 저주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나타나서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내 마음을 봐준다고 했을 때 나는 눈물이 났어요. 그날 이후 나는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 되었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비록 짧았지만 그 시간만으로도 이 인생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떠난 후 많이 외로웠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거든요. 당신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금고 안의 상자를 열어보세요. 당신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초상화 천을 벗겨주세요. 이제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내 이름으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사랑은 아름다웠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건 진짜 사랑이었어요. 고마웠어요. 정말로. 박도연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가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했다는 게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거든요.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작고 소박한 반지였지만 안쪽에 정희에게 사랑을 가르쳐줘서 고마워요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반지를 끼고 초상화 천을 벗겼어요. 강미란의 얼굴이 다시 나타났죠. 하지만 이번에는 질투나 두려움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그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박도연이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을 테니까요. 편지를 초상화 아래 액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젠 당신의 이름으로 부끄럽지 않아요. 춘배가 올라왔어요. 다 보셨어요? 네. 회장님이 또 다른 유언을 남기셨어요. 뭔가요? 정희 씨가 원한다면 이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모든 걸 정희 씨 명의로 해뒀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걸 어떻게 받아요? 회장님 뜻이세요. 거절하시면 안 돼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정원에는 장미가 피어 있었어요. 박도연이 좋아했던 빨간 장미였죠. 그럼 여기서 살면서 이 집을 지킬게요. 제가 말했어요. 정말요? 네.
그분의 흔적을 지키고 싶어요. 그날부터 저는 그 집의 주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주인이라기보다는 박도연의 기억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매일 서재에서 그 편지를 읽었어요. 그리고 초상화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요. 나이 차이나 신분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었죠. 박도연은 저에게 그런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이었어요. 1년 후, 저는 그 집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도연이라는 이름으로요. 손님들이 오면 박도현과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물론 좋은 이야기로만요. 정말 로맨틱한 사랑이네요. 손님들이 말했어요. 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우리의 사랑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였다고요. 68세와 53세의 사랑이 뭐 어때서요? 진심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박도연은 제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떠났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고 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그의 사랑이 제 마음에 남아있거든요.